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떡 장사를 하는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어린 여동생. 세 식구는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었죠. 엄마, 오늘은 떡 많이 팔고 오세요. 그래, 우리 착한 아들. 동생 잘 돌봐야 한다?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떡을 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광주리에 가득 담아 머리에 이고 산을 넘어 장으로 향했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어머니는 장에서 떡을 다 팔았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됐네. 애들 좋아하겠구나. 어머니는 흥겹게 콧노래를 부르며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무언가가 우르릉 소리를 내며 나타났어요. 호랑이였습니다. 으르렁. 떡장수야, 배가 고프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여기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떡 하나를 꺼내 호랑이에게 던졌습니다. 호랑이는 떡을 꿀꺽 삼키더니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휴. 살았다.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다 보니 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으르렁.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이것도 가져가세요. 같은 호랑이였을까요? 다른 호랑이였을까요? 어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또 떡을 주고 지나갔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가니 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여기. 그리고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리고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의 광주리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떡 하나까지 다 주고 나자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집까지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때였습니다. 으르렁렁렁. 다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광주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거든요. 떡장수야, 이제 떡이 없구나. 네, 다 드렸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집에 어린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럼, 이제 너를 먹어야겠구나. 안 돼요. 제발. 하지만 호랑이는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비명소리. 그리고 정막. 산속에는 다시 고요만이 흘렀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광주리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인 척하며 집으로 향했죠. 떡장수 집이 어딘지는 알아. 오늘 저녁엔 어린 것들을 먹어야지. 크크크. 호랑이는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오누이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엄마 언제 와?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오실 거야.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진작 돌아오셨을 시간인데 말이죠. 오빠, 배고파. 나도 배고파. 엄마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두 남매는 불안한 마음으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똑똑똑. 마침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굵고 거칠었거든요.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맞아요? 그럼 엄마지. 어서 문 열어.
근데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산길을 오르내리느라 목이 쉬었단다. 어서 문 열어. 동생이 문을 열려고 하자 오빠가 재빨리 동생을 막았습니다. 잠깐. 엄마, 문틈으로 손 좀 보여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에잇, 이것들이. 문틈으로 털이 북슬북슬한 발톱이 쑥 들어왔습니다. 으악, 호랑이다. 오빠는 재빨리 동생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크르릉. 호랑이가 문을 박살내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사라진 뒤였죠. 도망쳤구나. 하지만 어디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호랑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아이들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숨이 목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오빠, 나 못 뛰겠어. 조금만 더. 힘내.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크르릉. 애들아, 이제 그만 달려라. 어차피 못 도망간다. 두 남매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커다란 우물가에 도착했죠. 우물 옆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저 나무 위로 올라가자. 오빠는 동생을 먼저 나무에 올리고 자신도 재빨리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 숨을 죽였어요. 잠시 후 호랑이가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크르릉. 어디 갔지? 호랑이는 여기저기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우물물에 비친 두 아이의 그림자를 보았죠. 오호, 여기 있었구나. 호랑이는 우물 속으로 아이들이 빠진 줄 알고 우물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네. 물속에 있는 것 같은데. 호랑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이 나뭇가지에서 작은 낙엽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팔랑. 낙엽이 호랑이의 코앞에 떨어졌어요. 호랑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크아, 나무 위에 있었구나. 앗, 들켰습니다. 호랑이는 나무를 타고 올라오려고 했지만 나무가 너무 높고 미끄러웠어요. 쩝, 이런 나무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냐? 그때 철없는 동생이 그만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참기름 발라서 올라오면 돼요. 이 바보야. 오빠가 동생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크아아, 고맙다. 그래, 참기름을 발라야 하는구나. 호랑이는 근처 집에서 참기름을 구해와 발바닥에 바르고 나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덩 미끄덩. 하지만 참기름을 발라서 더 미끄러웠어요. 아니, 왜 안 올라가지? 그때 오빠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와야죠. 오, 그렇구나. 호랑이는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찍어가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호랑이는 점점 올라오고 있었어요. 두 남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오빠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무서웠습니다. 두 아이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를 살려주신다면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지만 저희가 죽어야 한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 순간 하늘에서 환한 빛과 함께 황금빛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오빠, 동아줄이다. 어서 타자. 두 남매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나무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이미 한참 위에 떠 있었어요. 크르르. 나도 동아줄을 달라. 호랑이도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나에게도 튼튼한 동아줄을 주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었죠.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크아, 이제 너희를 잡았다. 하지만 뚝, 동아줄이 끊어졌습니다. 으아악, 호랑이는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수수밭에 떨어져 꼼짝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수떼는 빨갛다고 합니다. 호랑이의 피가 묻었기 때문이죠.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하늘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의 신들이 두 아이를 맞이했어요. 너희는 착하고 용감한 아이들이다. 이제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니 너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 무슨 일인데요? 오빠는 해가 되어 낮을 밝혀라. 그리고 동생은 달이 되어 밤을 지켜라. 네. 그렇게 오빠는 해가 되었고 동생은 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밤이 무서웠습니다. 어둠 속을 혼자 지키는 게 두려웠죠. 오빠, 나 밤이 무서워. 오빠는 동생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바꿀까? 정말? 고마워, 오빠. 그래서 오빠가 밤을 지키는 달이 되고 동생이 낮을 밝히는 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여자아이라 수줍음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게 부끄러웠죠. 그래서 동생은 사람들이 자기를 똑바로 볼 수 없도록 눈부신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은은한 빛의 달이 되어 밤을 지키고 동생은 밝고 눈부신 해가 되어 낮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오빠 달은 매일 밤 하늘에 떠서 세상을 지켜봅니다. 동생 해는 매일 아침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죠.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두 남매는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달님이 동생 해님을 보고 싶어 하는 날인가 봐. 그리고 해가 유난히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이면 오늘은 해님이 오빠 달님을 생각하는 날인가 봐. 두 남매는 비록 낮과 밤으로 나뉘어 만날 수 없지만 언제나 서로를 그리워하며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머니의 희생, 오누이의 용기,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남매의 사랑. 혹시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게 된다면 달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따뜻한 햇살을 느끼게 된다면 해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도 하늘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 착하고 용감했던 그 오누이처럼 하늘의 해와 달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낡은 도끼 하나로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나무꾼은 오늘도 해가 뜨기 무섭게 낡은 도끼를 어깨에 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을 한참 오르다 보니 맑고 푸른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며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근처에서 나무를 해야겠구나. 나무꾼은 연못 근처의 큰 나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에이차, 에이차. 땀을 흘리며 나무를 베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도끼자루가 미끄러지면서 도끼가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도끼는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그만 연못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도끼. 나무꾼은 급히 연못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연못은 너무 깊어서 도끼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연못가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저 도끼 하나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나무꾼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새 도끼를 살 돈도 없었고 도끼 없이는 나무를 벨 수도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막막한 마음에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연못 한가운데서 부글부글 거품이 일어나더니 하얀 빛이 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나무꾼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 연못 속에서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옷은 물에 젖지도 않았고 그 모습은 마치 신선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노인은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햇빛에 반짝이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이 나무꾼, 왜 그리 슬피 우는가?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나무꾼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신령님이십니까? 소인은 가난한 나무꾼입니다.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를 이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저 도끼 하나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왔는데 이제 어찌하면 좋을지 막막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나무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는 금도끼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빠뜨린 도끼가 이것인가? 아닙니다. 나무꾼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소인의 도끼는 저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소인의 도끼는 낡고 허름한 쇠도끼입니다. 저것은 소인의 것이 아닙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노인은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은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네의 도끼인가? 은도끼도 금도끼 못지않게 아름답고 값져 보였습니다. 나무꾼의 마음속에서는 잠깐 욕심이 일었습니다. 저 은도끼라도 내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나무꾼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산신령님. 그것도 소인의 도끼가 아닙니다. 소인의 도끼는 저렇게 반짝이지 않습니다. 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노인의 손에는 낡고 허름한 쇠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루가 달코날이 무뎌진 나무꾼이 매일 사용하던 바로 그 도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네의 도끼인가? 네, 맞습니다. 나무꾼은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인의 도끼입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로다. 금도끼와 은도끼를 보고도 욕심내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보니 자네의 마음씨가 참으로 고와서 기쁘구나. 이것은 자네의 정직함에 대한 상이니 새 도끼를 모두 가지도록 하게. 노인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모두 나무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나무꾼은 너무 놀라고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제가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네의 정직함이 만들어낸 복이니 당당히 받도록 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거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환한 빛과 함께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꿈만 같은 일이었지만 손에 들린 세 개의 도끼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평소에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온 덕분이구나.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다.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서 작은 밭을 사고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쇠도끼는 아껴두었다가 나무가 필요할 때만 사용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의 행운을 축하해 주었지만 한 사람만은 시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욕심쟁이 나무꾼이었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마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이웃들에게 인색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 멍청한 놈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었다고. 나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당장 내일 그 연못에 가봐야겠어. 다음 날 이른 아침 욕심쟁이 나무꾼은 새 도끼를 들고 그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연못가에 도착하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 연못이로구나. 허허, 이제 나도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을 수 있겠어. 욕심쟁이 나무꾼은 아무렇지도 않게 도끼를 연못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첨벙. 도끼가 물속으로 사라지자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도끼가 빠졌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으앙앙. 하지만 그의 눈물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곧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주겠지. 그럼 난 당연히 그게 내 거라고 하는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연못 한가운데서 부글부글 거품이 일더니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금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빠뜨린 도끼가 이것인가? 욕심쟁이 나무꾼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도끼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고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자네는 거짓말쟁이로구나. 이것은 자네의 도끼가 아니지 않은가? 욕심쟁이 나무꾼은 깜짝 놀라 변명하려 했지만 노인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욕심이 많고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노라. 노인은 그대로 연못 속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는커녕 자신이 가져온 도끼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 도끼, 내 새 도끼. 욕심쟁이 나무꾼은 연못가에서 한참을 울부짖었지만 노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욕심쟁이 나무꾼을 더욱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정직한 나무꾼은 어머니를 잘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했을 때처럼 여전히 겸손하고 정직했으며 이웃들에게 친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리고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며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대대로 이어져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직은 가장 큰 보물이며 욕심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옛날 전라도 남원이라는 고을에 춘향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춘향이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기로 소문난 처녀였지요. 춘향이의 어머니 월매는 기생이었지만 춘향이만큼은 기생이 되지 않고 바르게 자라길 바라며 정성껏 키웠답니다. 춘향이는 글도 잘 읽고 노래와 춤도 잘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곱고 착해서 동네 사람들 모두가 춘향이를 좋아했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남원 부사의 아들인 이몽룡이라는 젊은 도련님이 그네 뛰는 춘향이를 보게 되었어요. 광안루라는 아름다운 누각 옆 꽃이 만발한 봄날이었지요. 저 처녀는 누구인가? 마치 선녀 같구나. 몽룡은 춘향이의 아름다운 모습에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춘향이도 잘생기고 학식 있는 몽룡 도련님을 보고 마음이 설레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며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몽룡은 춘향이네 집을 찾아가 정식으로 혼인을 청했고 춘향이와 백년가약을 맺었답니다. 춘향아, 나는 평생 너만을 사랑하겠노라. 도련님, 저도 평생 도련님만을 섬기겠나이다.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몽룡의 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부임하게 되어 한양으로 떠나야 했거든요. 춘향아, 내가 꼭 다시 돌아올 테니 나만을 기다려다오.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 너를 당당히 맞이하리라. 도련님, 저는 끝까지 도련님만을 기다리겠나이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눈 두 사람. 몽룡은 한양으로 떠나고 춘향이는 남원에 홀로 남게 되었어요. 얼마 후 남원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어요. 그의 이름은 변학도. 매우 욕심이 많고 못된 사또였답니다. 변학도는 남원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춘향이의 소문을 듣고 춘향이를 불러들였어요. 네가 바로 그 유명한 춘향이로구나. 오늘부터 나의 수청을 들어라. 하지만 춘향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사또님, 저는 이미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다른 남자를 섬길 수 없나이다. 뭐라고? 감히 사또의 명을 거역하느냐. 변학도는 크게 화를 내며 춘향이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춘향이를 불러내어 고문하며 괴롭혔답니다. 옥에 갇힌 춘향이는 매일 매를 맞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춘향이는 절대 굴복하지 않았답니다. 매를 100대를 맞아도 1000대를 맞아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춘향이의 어머니 월매는 딸을 구하기 위해 애타게 발버둥 쳤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변학도는 춘향이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거든요. 춘향이는 감옥에서도 몽룡 도련님만을 생각했어요. 도련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도 도련님을 향한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련님은 잘 계신가요? 저는 도련님만을 기다리며 이 고통을 견디겠나이다. 그 사이 한양에 있던 몽룡은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어요. 그것도 장원 급제를 했답니다. 임금님께서는 몽룡의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시고 그를 암행어사로 임명하셨어요. 암행어사는 임금님의 명을 받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나쁜 관리들을 감찰하는 중요한 벼슬이었지요. 전하, 소신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있사옵니다. 전라도 남원입니다. 몽룡은 춘향이가 그리워 남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거지 행색으로 변장했답니다. 나쁜 관리들을 제대로 감찰하기 위해서였지요. 몽룡은 남원에 도착하자마자 춘향이 소식을 들었어요.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몽룡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답니다. 거지 행색의 몽룡은 감옥으로 춘향이를 찾아갔어요. 춘향아, 나야 몽룡이다. 하지만 춘향이는 처음에 몽룡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초라한 행색이었거든요. 도련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리가 없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정말 나야, 춘향아. 과거에 급제하고 너를 찾아왔다. 춘향이는 그제야 몽룡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 창피했답니다. 도련님, 저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변학도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몽룡은 춘향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춘향아.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할 것이다. 다음 날은 변학도의 생일이었어요. 변학도는 큰 잔치를 열고 온 고을 백성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사실은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위세를 부리려는 것이었지요. 오늘은 나의 생일이니 모두 즐겁게 놀아라. 그리고 저 고집센 춘향이를 끌고 와라. 오늘 마지막으로 내 말을 들을 기회를 주겠다. 춘향이는 잔치 마당으로 끌려 나왔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춘향이의 눈빛은 굳건했답니다. 그때였어요. 거지 행색의 한 남자가 잔치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몽룡이었지요. 거지 주제에 감히 이곳에 들어오다니. 누구냐, 당장 쫓아내라. 하지만 몽룡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나는 나그네일 뿐이요. 한 잔 먹고 싶소. 변학도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거지가 시를 지을 수나 있느냐? 시를 잘 지으면 술을 주고 못 지으면 곤장을 치리라.
몽룡은 붓을 들어 훌륭한 시를 지었어요. 변학도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몽룡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바로 암행어사의 증표인 마패였습니다. 어사또 출두야. 마패를 높이 든 몽룡의 목소리가 잔치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 이몽룡이다. 변학도 내 죄를 낱낱이 밝혀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거지인 줄만 알았던 사람이 암행어사였다니. 변학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어사또님,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순수한 춘향이를 핍박한 죄 용서할 수 없다. 몽룡은 변학도의 모든 죄를 밝혀내어 벌을 주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춘향이를 즉시 풀어주었답니다. 춘향아, 오래 기다렸구나.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도련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련님을 믿고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몽룡은 춘향이를 데리고 한양으로 갔어요. 그리고 임금님 앞에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답니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천대받던 춘향이는 이제 떳떳한 양반가의 부인이 된 거예요. 춘향이의 어머니 월매도 함께 한양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춘향이와 몽룡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 춘향이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지켰어요. 변학도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몽룡을 향한 사랑을 지켰지요. 이것을 절개라고 한답니다. 약속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몽룡은 춘향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춘향이의 신분이 낮다고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했지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변학도처럼 나쁜 사람은 결국 벌을 받았어요.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춘향이와 몽룡은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춘향이가 살았던 남원에 가면 춘향이와 몽룡이 처음 만난 광안루를 지금도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춘향이처럼 굳센 마음을 가지고 몽룡이처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순이였습니다. 순이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일솜씨도 뛰어나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순이는 참 착하고 예쁘구나. 순이 어머니 복 많이 받으셨어요. 저런 딸을 두시다니. 순이가 시집가면 시댁에서 보물처럼 아끼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순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도 잘했습니다. 또한 이웃 어르신들께도 늘 공손히 인사를 드렸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순이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큰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방귀를 너무나 크고 자주 뀌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방귀가 아니었습니다. 순이의 방귀는 천지를 진동할 만큼 엄청나게 크고 바람도 태풍처럼 강했습니다. 순이가 처음 이 문제를 알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5살 때 마을 잔치에 갔다가 그만 방귀를 뀌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옆에 있던 떡 장수 아저씨가 떡 광주리째로 뒤집어졌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웃어넘겼지만 순이는 그날부터 자신의 방귀를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상한 아이인가요? 아니란다, 순이야. 다만 네가 다른 아이들보다 기운이 센 것뿐이야. 조심하면 된단다. 어머니는 순이를 달래며 말했지만 순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당에서 글을 배우다가 방귀를 참지 못하고 끼었는데 그 바람에 서당의 지붕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훈장님은 너무 놀라서 기절하셨고 다른 아이들은 겁을 먹고 모두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를 어쩐다. 우리 순이가 이런 일을. 아버지는 훈장님께 사죄하고 지붕을 고쳐드려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순이는 서당에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어머니에게 글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아버지께서 고생하시네요. 저는 왜 이럴까요? 순이야, 울지 마라. 너는 착한 아이란다. 다만 조금 특별할 뿐이야. 그 후로 순이는 더욱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 방귀를 뀌지 않으려고 애썼고 방귀가 나올 것 같으면 재빨리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에는 몰래 뒷산으로 올라가 방귀를 뀌곤 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마을 사람들은 천둥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밤마다 천둥이 치는구먼. 비는 안 오는데 천둥만 치네. 이상한 일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지만 순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부모님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는 16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된 것입니다. 순이는 더욱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집을 갈 수 없어요. 만약 시댁에서 제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떡해요? 저를 쫓아낼지도 몰라요. 순이야,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니?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해 보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혹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김진사댁에서 순이네 집으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철수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총각이 순이의 소문을 듣고 청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순이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혼인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중매쟁이 할머니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순이의 부모님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김진사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었고 철수는 착하고 성실한 총각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혼처가 어디 있겠소? 우리 순이가 복이 많구려. 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순이는 자신의 비밀을 말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의 기쁜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야, 걱정 마라. 혼인하고 나면 조심하면 되지 않겠니? 평생 이렇게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철수는 착한 총각이니 분명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어머니가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결국 혼인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절대로 방귀를 뀌지 않으면 돼.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사흘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방귀가 나올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했지만 순이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아름다운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화장을 하고 나니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순이야, 예쁘다. 정말 예쁜 신부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순이도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 열심히 살게요.
우리 순이 행복하게 살아라.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동안 순이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방귀를 참으려 애썼습니다. 가마꾼들은 가마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순이가 긴장해서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넓은 마당에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진사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고 대문도 크고 웅장했습니다. 마당에는 잔치 음식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저렇게 얌전하고 예쁜 며느리를 맞이하시다니 김진사님 복이 많으시네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시집왔어.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순이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절대로 방귀를 뀌면 안 돼. 오늘만큼은 꼭 참아야 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귀를 뀌면 평생 창피를 당할 거야.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이와 철수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시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친척 어른들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했고 악사들은 신나는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순이는 신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뱃속에서 구르르르 소리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 안 돼. 지금은 절대 안 돼. 시어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며느리, 음식을 좀 먹어야지. 왜 아무것도 안 먹니? 아, 괜찮습니다, 어머님. 긴장해서 식욕이 없어요.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 힘이 나지. 자, 이 떡이라도 먹어보렴. 시어머니는 친절하게 떡을 권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부끄러워하는 줄 알고 빙그레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잔치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순이는 그 긴 시간 동안 방귀를 참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배는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참자. 드디어 해가 지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날 밤을 맞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시녀들의 안내를 받아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방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고 촛불이 은은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화려한 그림이 걸려 있었고 장롱과 옥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녀들이 순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화장을 고쳐주었습니다. 새댁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도련님이 보시면 반하실 거예요. 새댁님 행복하게 사세요. 시녀들은 축복의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순이 혼자만 남았습니다. 순이는 이불 위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구르르르르 소리가 더 크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참았던 방귀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안 돼. 지금은 절대 안 돼. 신랑이 오기 전에 밖에 나가서 끼어야 해. 순이는 급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가 신방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떡하지? 문이 열리고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21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은 단정했고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부인, 오래 기다렸소? 철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방귀가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순이가 부끄러워하는 줄 알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긴장하지 마시오. 나는 부인이 편안했으면 좋겠소. 우리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갈 부부가 아니요?
순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순이 옆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 혼례식에서 부인을 보았을 때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내가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던 것은 겉모습 때문이 아니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인의 착한 마음씨를 칭찬했기 때문이오. 순이는 남편의 말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방귀를 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빨개졌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부인 괜찮소? 얼굴이 많이 빨갛소. 혹시 몸이 불편하시오?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몸은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부인도 이불 속으로 들어오시오. 밤 공기가 차니까요. 순이는 어쩔 수 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았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제발, 작게만 나와다오. 제발. 순이는 마지막으로 기도했지만 하루 종일 참았던 방귀는 결코 작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부웅. 천지를 뒤흔드는 방귀 소리가 신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커서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방 밖까지, 아니 마당까지, 심지어 이웃집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방귀 바람은 태풍처럼 강했습니다. 촛불이 모두 꺼졌고 벽에 걸려있던 그림이 떨어졌습니다. 장롱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고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방귀 바람에 이불째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벽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으악! 철수는 벽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이는 너무나 놀라고 부끄러워서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그 소리가 뭐냐? 천둥이 쳤나? 집이 흔들렸는데? 철수야, 괜찮니? 시부모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는 급히 일어나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잠깐 넘어졌습니다. 정말 괜찮니? 방금 그 소리는.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 편히 주무세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그 말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철수는 문을 닫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흑. 부인? 철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이는 이불을 더 꼭 붙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순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방귀를 너무 크게 뀌어요. 아무리 참아도 참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참았는데 더 이상은. 흑흑. 순이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저 때문에 서당 지붕이 날아갔고 잔치에서 사람들이 넘어졌고 저는 괴물이에요. 이제 저를 쫓아내실 거죠? 저도 알아요. 저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으시겠죠. 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더욱 슬펐습니다. 역시 남편도 저를 무서워하는구나. 그런데 예상과 달리 철수가 빙그레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푸아, 부인, 그게 부인의 비밀이었소? 순이는 놀라서 이불을 살짝 걷고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정말로 웃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웃으시는 거예요? 괜찮죠, 부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귀를 뀌는 것 아니요?
부인의 방귀가 조금 크다고 해서 뭐가 문제겠소? 조금이 아니라 엄청 큰데요. 그래도 괜찮소. 나는 부인이 좋소. 부인의 착한 마음씨를 알고 있으니까요. 방귀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소. 철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울지 마시오, 부인.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참지 말고 편하게 지내시오. 방귀 뀌고 싶으면 뒷안으로 나가서 끼면 되지 않겠소?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순이는 시댁에서 살아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를 매우 아꼈습니다. 순이는 부지런하고 착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집안일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방귀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았다가 밤이 되면 뒷안으로 나가 방귀를 뀌곤 했습니다. 부웅. 순이의 방귀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천둥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또 천둥이 치네. 요즘 날씨가 이상해. 비는 안 오는데 천둥만 쳐.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이리 좀 오너라. 네, 어머님. 순이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앉히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사실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네. 무엇을요, 어머님? 순이는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밤마다 뒷안으로 나가는 것 말이야. 방귀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첫날 밤에 있었던 일도 철수한테 다 들었단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야, 며느리야. 사과할 필요 없어.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단다. 다만 우리가 걱정되는 건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란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순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야, 이 집은 이제 내 집이란다. 편하게 지내렴. 방귀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너를 미워할 것 같니? 너는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야. 우리는 네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순이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꼭 껴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이는 조금 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했지만 적어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순이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냈고 남편 철수와도 금슬이 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순이를 좋아했습니다. 순이는 이웃 어르신들께 늘 공손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어 농사를 시작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논에 물을 대고 모를 심었습니다. 순이네 시댁도 넓은 논에 모를 심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봄비가 내려 논밭을 적셔 주어야 하는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올해는 비가 안 오는구만. 좀 기다리면 오겠지. 농부들은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뜨거운 태양만 내리쬐었고 땅은 점점 바짝 말라갔습니다. 이를 어쩐다. 물이 말라가고 있어. 논에 물을 더 대야 하는데 개울물도 줄어들고 있어.
농부들의 걱정이 깊어갔습니다. 시아버지인 김진사도 매일 논을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가 농사를 망치겠구나. 비가 와야 할 텐데. 석 달째 되었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개울물이 거의 말라버렸고 우물의 물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논의 흙은 쩍쩍 갈라졌고 심어놓은 모는 누렇게 시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다. 이러다가 올해 농사는 다 망하겠어.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구만.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이도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제단을 만들고 깨끗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절을 올리며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비를 내려주소서. 저희 마을을 살려주소서. 하지만 하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뜨거운 해만 내리쬐었습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넉 달째가 되었을 때 마을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개울은 바닥을 드러냈고 우물도 거의 말라버렸습니다. 논밭의 작물들은 모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도 잎이 시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야. 올해는 굶어 죽을 판이구만.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어른들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인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진사의 넓은 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애써 심은 모가 모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농사는 다 망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시아버지는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걱정에 밥맛이 없다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도 매일 논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고, 순이는 밤마다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별만 반짝일 뿐 구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댁에 모였습니다.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이장과 유지들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겠소? 우물도 다 말랐고 개울도 말랐는데 이웃 마을에 물을 빌리러 가볼까요? 이웃 마을도 똑같이 가뭄이 들었소. 그들도 물이 부족하니 우리에게 나눠줄 수 없을 거요.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있소. 모든 사람들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느리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우리 마을 뒷산에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하오. 그 바위는 하늘에서 떨어진 바위라고 전해지오. 그 바위 밑에는 샘물이 있는데 그 물은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난다고 하오. 정말입니까? 그런 샘물이 있다니. 그런데 그 바위가 샘물을 막고 있어서 물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오. 만약 그 바위를 치울 수 있다면 샘물이 콸콸 솟아나서 마을로 흘러내려올 것이라고 하오. 사람들은 희망에 찬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가서 그 바위를 치웁시다. 그래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바위를 옮깁시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그 바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요. 우리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집채만 한 바위라고 했소. 옛날에도 여러 번 바위를 옮기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하오.
사람들은 다시 실망했습니다. 집채만 한 바위라니. 그걸 어떻게 옮긴단 말이오.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결국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모두 뒷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순이도 시댁 식구들과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뒷산을 한참 올라가니 정말로 거대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바위는 정말 집채만 했고 표면은 매끈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게 그 바위로군. 정말 크구나. 이걸 어떻게 옮긴단 말인가? 그래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건장한 남자들이 모두 바위 주변에 모였습니다. 굵은 밧줄을 바위에 묶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하나, 둘, 셋. 으라차, 으라차, 으라차.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밧줄을 당겼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으라차. 여러 번을 시도했지만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지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어. 이 바위는 너무 커.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순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순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순이네 집 근처에 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저기, 혹시 김진사댁 며느리께서. 아주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알아챘습니다. 밤마다 천둥 같은 소리를 내던 것, 첫날 밤에 신방이 흔들렸다는 소문,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댁의 며느리가 엄청난 방귀를 뀐다던데 사실입니까? 김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며느리의 방귀로 그 바위를 날려보낼 수 있지 않겠소?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안 되는데 방귀 바람이라면. 사람들은 모두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숨기고 부끄러워하던 방귀를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끼워야 한다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부끄러운 줄 알지만 지금은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구나. 부탁한다. 철수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당신이라면 할 수 있소. 우리 마을을 구해주시오. 순이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하지만 희망을 품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위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순이는 바위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모두들 실망할 텐데.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있어. 순이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온 힘을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참으려고 애쓰던 방귀를 이번에는 최대한 크게 끼려고 힘을 주었습니다. 뱃속에서 엄청난 기운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부글부글, 구르르르 순이의 배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웅! 상상을 초월하는 방귀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보다 컸고 북소리보다 웅장했습니다. 산 전체가 울렸고 새들이 놀라서 날아올랐습니다. 방귀바람은 태풍보다 더 강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휘몰아치며 바위를 강타했습니다. 집채만 한 바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인다. 바위가 움직여.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바위는 점점 더 크게 흔들렸고 마침내 땅에서 떨어져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와! 거대한 바위가 마치 나뭇잎처럼 가볍게 하늘로 날아올라 포물선을 그리며 저 멀리 골짜기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채만 한 바위가 정말로 날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가 있던 자리에서는 정말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다. 물이야. 처음에는 조금씩 스며나오더니 점점 더 세게 솟아났습니다. 콸콸콸. 맑고 깨끗한 물이 샘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물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곧 작은 개울을 이루어 산 아래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았다. 물이 흐른다. 정말 물이 흐른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추었고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물가로 달려가 신나게 물장난을 쳤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내려 마을로 향했습니다. 말라있던 개울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우물도 다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논으로 달려가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논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쩍쩍 갈라져 있던 땅에 물이 스며들었고 시들어가던 모가 다시 푸르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세, 만세. 농사를 살렸다.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만세를 불렀습니다. 김진사의 논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시아버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야. 정말 고맙구나. 네가 우리 마을을 구했어.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대단한 며느리였구나.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철수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시오. 내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소.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순이에게 몰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방귀쟁이 며느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며느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굶어 죽을 뻔했어요.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워졌습니다. 평생 감추고 싶었던 단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니. 여러분,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순이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계속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가뭄이 끝났다는 기쁨과 순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방귀쟁이 며느리 만세. 우리 마을의 영웅 만세. 순이는 그 자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자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순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이를 방귀쟁이 며느리라고 불렀지만 이제 그 말에는 존경과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자신의 방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함부로 뀌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입구로 가는 길에 큰 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았습니다. 사람들이 톱과 도끼로 나무를 자르려 했지만 나무가 너무 굵어서 며칠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님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부. 순이의 방귀 바람에 큰 나무가 길 옆으로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감사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 안에 숨었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며느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이는 용기를 내어 호랑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방귀를 뀌었습니다. 부. 엄청난 소리에 호랑이는 깜짝 놀라 꼬리를 말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순이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큰 바위가 길을 막고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을 우물이 막혔는데 돌을 치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이는 기꺼이 이웃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순이의 명성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고 여러 마을에서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복순이라고 지었습니다. 복을 가져다주는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복순이도 어머니를 닮아 방귀를 잘 뀌었습니다. 순이는 딸이 자신처럼 방귀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복순아, 내 방귀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누구나 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단다. 네, 어머니. 복순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순이는 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방귀 때문에 고민했는지, 혼인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단점이 마을을 구하는 장점이 되었는지. 와, 어머니가 마을을 구했어요? 그래, 내 어머니의 방귀가 마을을 구했단다. 그러니 너도 내 방귀를 창피해하지 말거라. 언젠가 너의 방귀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단다.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때로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란다. 남들과 다르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그 다름이 특별함이 될 수 있으니까. 방귀쟁이 며느리처럼 용기를 내면 너희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단다. 시간이 더 흘러 순이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복동이라고 지었습니다. 복동이는 방귀를 뀌지는 않았지만 힘이 무척 셌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나요? 물론이지, 복동아. 너는 내 힘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단다. 복동이는 자라서 마을에 무거운 짐들을 옮겨주고 집을 짓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복순이는 어머니처럼 방귀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순이는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셨고 남편 철수와 사이좋게 살았으며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친절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김진사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우리가 복이 많아서 이런 며느리를 얻었구나. 정말 그래요. 순이가 온 후로 우리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기네요. 철수는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부인, 당신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여보, 저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금슬 좋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순이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씩씩했습니다. 복순이와 복동이도 결혼을 해서 각각 가정을 꾸렸고 순이에게는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마을을 구했어요? 어린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순이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너희 또래였을 때 이야기란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눈을 빛내며 들었습니다. 우와, 할머니 대단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순이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각자 특별한 것이 있단다. 그것을 찾아서 좋은 일에 쓰면 너희도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마을 뒷산의 샘물은 지금도 콸콸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샘물을 복샘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을 가져다주는 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샘 옆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샘물은 방귀쟁이 며느리 순이가 마을을 구하기 위해 바위를 치우면서 생긴 샘이다. 순이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며 이 물을 감사히 마신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비석 앞에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 비석을 보거라. 저것이 우리 마을의 영웅 방귀쟁이 며느리를 기념하는 비석이란다. 영웅이요? 방귀를 뀌어서요? 그래. 누구나 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단다. 순이 할머니는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마을을 구했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봄이 되면 마을에서는 복샘 축제를 열었습니다. 샘물이 생긴 것을 기념하고 순이에게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샘 주변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방귀쟁이 며느리 만세. 우리 마을의 영웅 만세. 순이도 가족들과 함께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보면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순이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순이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주신 덕분이에요.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15살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어둡고 슬퍼 보였습니다. 방귀쟁이 며느리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소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아가씨. 무슨 일로 이 늙은이를 찾아왔니?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키가 큽니다. 저희 마을에서 가장 크고 남자애들보다도 큽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고 놀려대요. 저는 제가 싫어요. 순이는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앉으렴.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줄게. 순이는 소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방귀 때문에 고민했는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단점이 장점이 되었는지. 할머니도 처음에는 내 방귀가 싫었단다. 감추고 싶었고 없애고 싶었어. 하지만 결국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구했지.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아가씨도 내 키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키가 크다는 것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남들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닿을 수 있다는 뜻이란다. 언젠가 내 키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할머니를 믿으렴. 소녀는 희망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소녀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얼굴로. 할머니, 제가 아이를 구했어요.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했어요. 제 키가 길어서 우물 밑까지 손이 닿았거든요. 순이는 흐뭇하게 웃으며 소녀를 칭찬했습니다. 그것 봐라. 내 키가 아이를 구했잖니? 이제 내 키가 자랑스럽지? 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 때문에 고민하다가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는 손이 너무 커서 창피해요. 저는 너무 뚱뚱해서. 순이는 그들 모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격려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단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어. 네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
목소리가 큰 사람은 마을의 알림꾼이 되어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손이 큰 사람은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씨름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10일. 순이의 마지막 가르침. 세월이 더욱 흘러 순이는 100살이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늙어서 자리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았고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순이의 침상 주변에 모였습니다. 철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들과 손주들 그리고 증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복순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단다, 복순아. 할머니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 복동이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영웅이세요. 마을의 영웅이고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 다만 할머니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손주들이 침상 주변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게요. 증손주들도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순이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이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줄게.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너희도 어려움을 만날 거야. 너희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거야. 순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렴. 그 다름이 너희를 특별하게 만든단다.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언젠가는 너희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거란다. 네, 할머니.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렴. 가족끼리, 이웃끼리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렴. 그것이 할머니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란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했단다. 정말로. 행복했어. 그것이 순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순이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고 순이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모두 왔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순이를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이가 남긴 가르침과 추억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이의 무덤은 복샘 근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는 큰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 방귀쟁이 며느리 순이가 잠들다. 그녀는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마을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매년 봄이 되면 복샘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은 순이의 무덤에 들러 꽃을 바쳤습니다. 복순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마을 서당에 기증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책을 읽으며 용기와 희망을 배웠습니다. 복동이는 마을 입구에 순이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동상은 당당히 서서 미소 짓고 있는 순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를 직접 만난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순이의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방귀쟁이 며느리라는 분이 계셨단다.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손주들은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복샘의 물은 여전히 콸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마을을 적시고 농사를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순이의 동상 앞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동상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순이를 기억했습니다.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순이의 가르침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뒷산에서는 여전히 복샘이 콸콸 흐르고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쉬지 않고 흘러나와 마을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방귀쟁이 며느리 할머니의 선물이야. 할머니의 용기가 이 물을 만들었지. 우리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살아가자. 복샘의 물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한 방귀쟁이 며느리 순이의 이야기도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